톰 소여의 모험. 글 마크 트웨인. 일요일 아침 어스름하게 동이 틀 무렵 헉은 더듬더듬 언덕을 올라 존스 노인네 집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식구들은 아직 자고 있었지만 어젯밤의 흥분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아 겨우 새우잠을 자고 있는 판이었다. 창에서 대답이 흘러나왔다. 누구야? 헉은 겁먹은 목소리로 나직이 대답했다. 열어주세요. 헉핀이에요. 너라면 언제든지 열어주지. 잘 왔다. 이 말은 불황아인 헉이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말이었다. 특히 잘 왔다는 말은 지금까지 헉에게 적용된 적이 없었던 말이었다. 곧바로 문이 열리고 헉은 안으로 들어갔다. 헉에게 자리를 권하고 노인과 덩치 큰 두 아들은 재빨리 옷을 입었다. 배고프겠구나 얘야. 날이 밝으면 곧 아침 식사를 준비할 테니 함께 뜨끈한 아침을 먹기로 하자. 뭐 사양할 건 없다. 내 아들들하고도 얘기한 일이지만 어젯밤 여기서 잘 걸 그랬구나. 전 너무도 무서워서 그만 도망쳐 버렸어요. 총소리가 나자마자 3마일을 쉬지 않고 달렸어요. 오늘 여기 온 건 일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예요. 하지만 그 두 사람과 마주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하다못해 시체라도요.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이렇게 왔어요. 아이고 불쌍하기도 해라.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는지 얼굴빛이 별로 좋지 못하구나. 곧 네 잠자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침을 먹고 나서 실컷 자거라. 그런데 그 두 놈 얘긴데 안타깝게도 그만 놓치고 말았단다. 그때 네 얘기로 분명히 그놈들의 위치를 알 수 있었어. 그래서 발소리를 죽여 그놈들한테서 15피트 떨어진 곳까지 접근해 갔지. 아, 그런데 그 온나무 길이 탄광처럼 어둡더구나. 바로 그때 방정맞게 재채기가 나오려는 게야. 재수 온 붙었지. 난 죽을 힘을 다해 참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단다. 어차피 나올 재채기였으니까 킥 하고 나와버린 게지. 난 권총을 겨누고서 앞장을 섰는데 재채기 소리에 깜짝 놀란 두 놈이 튀어나오는 인기척이 들리기에 쏴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총을 쏘았어. 아들들도 쐈지. 하지만 그놈들이 잽싸게 도망치는 바람에 그만 놓치고 말았지 뭐냐. 우린 그 뒤를 따라 숲속까지 들어가 봤다. 우리들이 쏜 총알에 맞지 않은 모양이야. 놈들도 달아날 때 한 발씩 쐈는데 다행히도 우리 옆으로 비켜가서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단다. 그놈들의 발자국 소리를 놓치자마자 단념하고 마을로 내려가 경찰들을 깨웠지. 경찰들은 곧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강둑을 지키기 시작했어. 날이 밝으면 곧바로 보안관이 한 무리를 더 모아서 샅샅이 뒤질 거란다. 내 아들들도 같이 가기로 했고. 그 악당들의 인상과 체격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만. 그러면 찾는데 퍽 도움이 될 게다. 하지만 너도 그렇게 캄캄한 밤에 놈들의 생김새를 봤을 리는 없겠지. 아니요, 알아요. 마을에서 보고 뒤를 따라왔으니까요. 그거 잘 됐구나. 그래, 인상착의는 어떻든 헉. 한 놈은 요새 이 근처를 한두 번 어슬렁거린 적이 있는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인 스페인 사람이고 또 하나는 딱 거짓골을 하고 인상이 나쁜. 아, 그 녀석들이라면 우리도 안다. 언젠가 한번 더글러스 부인 댁 뒷산에서 그 녀석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를 보더니 그만 어물어물 도망치고 말더구나. 얘들아, 너희들 어서 보안관한테 가서 이 얘기를 전부 전해라. 어서. 아침밥은 내일 아침에나 먹거라. 존 스노인의 두 아들은 곧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이 막 방을 나가려고 할 때 헉은 벌떡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다.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그 두 놈에 대해서 말했다는 얘긴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지. 허나 헉, 네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할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제발 부탁이니 말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나간 뒤에 존 스노인이 물었다. 쟤들은 절대로 말 안 한다. 나도 물론이고. 그런데 넌 왜 그걸 알리기 싫으니? 헉은 두 녀석 중 한 놈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녀석이 이제껏 저지른 나쁜 짓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그놈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만일 그놈이 그걸 알게 되면 자기는 그놈 손에 죽게 될 거라고 말했다. 노인은 거듭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넌 어쩌다가 그 녀석들 뒤를 쫓게 되었냐? 꼴이 수상하던? 헉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그럴듯한 대답을 머릿속으로 꾸며댔다. 할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천한 신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런 말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이런 제 처지를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보려고 궁리를 하다 잠을 못 잘 때가 가끔 있어요. 어젯밤에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자정쯤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금주 여관 옆에 그 낡은 벽돌 창고 앞까지 가서 또 뭘 좀 생각하느라 그 담에 기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앞을 두 사내가 겨드랑이 밑에 뭘 껴서 들고 불이 나게 지나가잖아요. 그때 언뜻 뭘 훔쳐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놈은 담배를 피우고 있고 또 한 놈은 그 불을 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놈이 바로 내 앞에서 멈춰서서 담뱃불을 붙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불빛으로 두 놈의 얼굴을 봤는데 키가 큰 쪽 사내는 흰 턱수염에다 안대를 하고 있어서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인 그 스페인 녀석이라는 것을 알아봤고 또 하나는 누더기를 입고 있는 인상이 나쁜 남자라는 걸 알게 됐죠. 담뱃불로 누더기까지 알아봤단 말이냐? 헉은 잠시 말문이 막혔으나 곧 다시 말을 이었다. 그건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두 놈이 계속 걷더란 말이지. 그래서 넌 그 뒤를 따랐죠. 예, 그래요. 도대체 뭘 하려나 알고 싶었어요. 너무 수상쩍었거든요. 더글러스 아주머니네 집 계단 앞까지 그놈들을 따라가서 어둠 속에서 엿듣고 있자니까. 누더기를 입은 녀석이 더글러스 아주머니를 죽이지는 말라고 하고 스페인 놈은 아주머니의 얼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해대는 거예요. 어젯밤 할아버지랑 아저씨들한테 얘기한 것처럼요. 뭐?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인 녀석이 그랬단 말이야. 헉은 또다시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헉은 스페인 사람의 정체에 관해서 노인에게 절대로 암시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혀가 주인을 궁지에 처하게 하려고 작정한 듯 했다. 헉은 몇 번인가 궁지에서 빠져나오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독수리 같은 노인의 눈초리를 피할 길이 없어 자꾸만 실수를 거듭할 뿐이었다. 드디어 존스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얘야, 날 경계할 필요는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머리칼 하나 다치지 않게 할 테니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널 지켜주마. 지켜주고 말고 그 스페인 놈은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아니야. 넌 무심코 그걸 말했으니 이제 새삼스럽게 감출 필요는 없다. 아무래도 넌 그 스페인 놈에 관해서 아직도 뭘 감추고 있는 것 같구나. 자, 나를 믿고 모든 걸 다 얘기해 보려무나. 난 널 배반할 일은 하지 않을 게다. 헉은 노인의 정직해 보이는 눈을 보고 그 귀에다 자기 입을 갖다 댔다. 그 녀석은 스페인 사람이 아니에요. 인디언 조예요. 이 말에 존스 노인은 거의 의자에서 뛰어오를 듯이 깜짝 놀랐다. 노인은 잠시 후에 말을 이었다. 이젠 모든 게 분명해지는구나. 귀에다 칼집을 내느니 코를 잘라버리느니 하는 소리를 할 때 난 네가 꾸며서 하는 소린 줄로만 알았다. 백인은 그런 복수를 안 하는 법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인디언이라면 그럴 법하지. 인디언이라면 얘기가 달라.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 사이에 노인은 이런 말을 했다. 어젯밤 자기들 산부자는 잠들기 전에 초롱불을 가져다 계단 근처에 핏자국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핏자국은 없고 무슨 커다란 보따리만 한 개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무슨 보따리라고요? 헉의 창백한 입술에서 번갯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헉은 눈을 부릅뜨고 숨소리를 죽이곤 대답을 기다렸다. 존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3초, 5초, 10초. 노인은 그제야 겨우 대답했다. 강도질 도구 같은 보따리 얘기다. 넌 왜 그렇게 놀라니? 헉은 비로소 자기 등을 의자에 기대고 약간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놓였다. 노인은 호기심이 어린 눈으로 헉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강도질 도구라니까 아주 마음을 놓는 듯한데 왜지? 무슨 보따리라고 생각했기에. 헉은 또다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말았다. 날카로운 눈이 자기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럴듯한 대답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만 있다면 무엇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헉의 머릿속엔 말도 안 되는 답이 떠올랐다. 하지만 앞뒤를 따져볼 만한 여유조차 없었다. 헉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중얼거렸다. 주일학교 책 같은 거요? 가엾은 헉은 웃을 여유도 없건만 노인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흔들어대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더니 그런 웃음은 병원비를 절약하게 하니까 호주머니 속에 든 돈과 마찬가지라고 한마디 하곤 가까스로 멈추었다. 가엾게도 얼굴빛이 나쁘구나. 너무 걱정이 돼서 몸이 피곤했던 모양이지. 횡설수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곧 낫는다. 좀 자면 곧 괜찮아질 게다. 헉은 자신이 어리석게도 의심을 살 정도로 흔들렸다고 생각하자 화가 치밀었다. 놈들이 여관집으로 들고 온 보따리가 보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부인집 문간에서 두 녀석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버리지 않았던가. 하기야 그러리라고 추측만 했을 뿐이고 보물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따리를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그토록 놀랐던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조그마한 실수를 연출한 것이 도리어 기뻤다. 이것으로 분명히 그 보따리가 문제의 괴짝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겨우 안심이 되었고 썩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고 있었다. 보물은 아직도 이호실에 있음이 분명했다. 두 녀석이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면 바로 그날 밤에 톰과 둘이서 아무 문제도 없이 누군가가 방해할 염려도 없이 그 금덩어리를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 식사가 끝났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헉은 얼른 숨을 만한 곳으로 달려갔다. 이번 사건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 스노이는 몇몇 남녀를 맞아들였는데 그 중에는 더글러스 부인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 한 무리가 현장을 보기 위해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보였다. 소문이 벌써 온 마을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존 스노이는 어젯밤의 사건을 낱낱이 손님들에게 설명했다.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노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천만에요, 부인. 그 말씀은 당치 않은 말씀 이외다.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나 자식들이 아니라 딴 데 있습니다만 이름을 대지 말라는 부탁을 해서요.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 일은 어림도 없었지요. 물론 이 말이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정작 그 사건 자체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존 스노이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털어놓기 싫어서 방문객들의 호기심만 있는 대로 자극하고만 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곧 그들을 통해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부인은 자초지종을 모두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난 책을 읽다가 그만 깜빡 잠들어버려 그런 난리가 났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죠. 어째서 날 깨우러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고 생각돼서 그랬죠. 이젠 범행에 쓰려던 도구도 없어졌으니 그놈들이 또다시 올 법하지도 않고요. 새삼스럽게 부인을 깨워서 놀라게 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했소이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 우리 집 검둥이 세 놈을 시켜 아침까지 댁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제 방금 돌아들어왔군요. 연거푸 새로운 손님들이 밀려들어 노인은 2시간 이상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학교의 방학 중에는 주일학교도 없는데 이날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 이 큰 사건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었다. 두 악한들의 행방에 관해선 아직 아무런 단서도 없다고 했다. 설교가 끝난 후 세처 판사의 부인은 사람들 틈에 끼어 출입구 쪽으로 향하는 하퍼 부인에게로 다가갔다. 우리 딸 베키는 하루 종일 잠만 잘 작정이랍니까? 무척 피곤하긴 하겠지만요. 베키라뇨? 판사 부인의 눈이 동그래졌다. 예, 베키요. 어젯밤 댁에서 신사를 지지 않았나요? 저런, 아닌데요. 세처 부인은 낯빛이 창백해지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바로 그 앞을 폴리 이모가 아는 사람과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지나갔다. 폴리 이모가 세처 부인에게 아른 체를 했다. 안녕하세요, 세처 부인. 안녕하세요, 하퍼 부인. 우리 집 애 하나가 행방불명됐는데 어젯밤 2분 중 어느 한 분 댁에서 배를 끼쳤겠죠. 교회에도 못 나왔나 보군요. 돌아오면 야단을 좀 쳐야겠어요. 세처 부인은 한층 더 창백해진 얼굴로 힘없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하퍼 부인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집엔 안 왔던데요.
이제는 폴리 이모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 하퍼, 오늘 아침에 우리 톰 못 봤니? 예, 못 봤어요. 마지막으로 톰을 본 게 언제지? 조는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지만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교회에서 나가려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다. 교회 안은 속삭임 소리로 술렁거렸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엔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다. 같이 갔던 아이들과 젊은 선생들이 화살 같은 질문 공세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는 배에 톰과 베키가 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너무 어두워서 인원 점검을 해볼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어떤 청년 하나가 어쩌면 톰과 베키가 그 동굴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세처 부인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고 폴리 이모도 두 손을 비틀며 울기 시작했다. 입에서 입으로, 무리에서 무리로, 마을에서 마을로 이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채 5분도 못 되는 사이에 요란하게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카디프 언덕의 사건과 두 악당 이야기는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마을의 마구가 놓여지고 주민들은 작은 배에 나누어 탔으며 증기선이 동원되었다. 이 사건이 터진 지 채 30분도 못 되는 사이에 2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마을 한복판에 길과 강을 따라 동굴 쪽으로 향했다. 오후 내내 마을 안은 텅 비고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많은 부인들이 폴리 이모와 세처 부인을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들은 함께 울기도 했는데 그것이 1000마디 말보다도 위로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날이 새면서 전해온 소식이라곤 초와 먹을 것을 좀 더 보내라는 말뿐이었다. 세처 부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고 폴리 이모도 마찬가지였다. 동굴에서 세처 판사가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격려의 말을 보내왔지만 그 말은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했다. 날이 환히 밝은 후에야 존 스노이는 온몸에 촛농을 뒤집어 쓰고 진흙 투성이가 된 채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헉은 여전히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열에 들떠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마을의 의사란 의사는 모두 동굴에 가고 없었으므로 더글러스 부인이 와서 간호를 맡았다. 부인은 정성을 다해 헉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좋은 애든 나쁜 애든 혹은 그 중간이든 헉은 틀림없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인 이상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존 스노인이 헉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하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고 말고요. 그게 하느님의 징표죠. 하느님은 그걸 빼먹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느님의 손으로 만드시는 모든 것엔 반드시 그런 징표가 어딘가는 붙어 있는 거랍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 지칠 대로 지친 마을 사람들 몇 무리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서 수색을 계속했다.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깊은 곳까지 샅샅이 수색했고 모든 구석과 틈새를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했다. 미로처럼 얽힌 그 어느 샛길로 들어가도 저 멀리 여기저기서 등불이 반짝이는 게 보였고 고함치는 소리와 권총 소리가 음침한 동굴 안에 메아리를 불러일으키며 길게 울리더라는 것이었다. 보통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 구역으로부터 훨씬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의 전면에 촛불 그을음으로 베키와 톰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 옆에 촛농으로 더럽혀진 리본이 떨어져 있었다. 세처 부인은 이 리본을 알아보고 울기 시작했다.
부인은 그것이 베키의 최후의 유물이라며 베키가 애처롭게 죽기 전 살아있는 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물건이니 딸을 추억하기에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도 했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가끔 동굴 앞에 먼 곳에서 불빛이 보일 때가 있어서 반가워 환성을 올리며 통로에 메아리를 울리며 힘을 내어 달려가 봤지만 그럴 때마다 큰 실망만 맛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찾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 다른 수색자의 등불이었던 것이다. 사흘낮 사흘밤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지나고 온 마을은 멍하니 절망에 빠져 있었다. 누구 하나 무엇을 해보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때마침 금주 여관집 주인이 집안에 술을 감춰두었다가 발각되는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엔 부족했다. 헉은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넌지시 여관집 이야기를 꺼내곤 마지막으로 혹시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을까봐 두려워하며 자기가 누워있는 동안에 금주 여관집에서 무엇이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럼 발견되었고 말고. 더글러스 부인의 대답에 헉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뭐였어요? 술이란다. 그래서 영업 정지가 됐어. 넌 어서 잠이나 자려무나. 나까지 깜짝 놀라지 않았니?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만. 제발요. 그걸 발견한 건 톰 소여였나요? 이 말에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자, 그만. 아무 말도 말아라. 아까도 그러지 않던. 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넌 몸이 아주 많이 아프단다. 그렇다면 술 말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많은 금화가 발견되었다면 틀림없이 큰 소동이 벌어졌을 텐데. 그러고 보면 그 보물은 영영 없어진 거야. 영원히 없어진 거라고. 그런데 아주머니가 왜 우시지? 울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밑도 끝도 없이 머릿속에서 오락가락 하던 참에 헉은 끝내 그만 지쳐 잠이 들어버렸다. 부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잠이 든 모양이군. 불상도 해라. 톰 소여가 그걸 발견했냐고. 누군가가 톰 소여를 찾아낼 수만 있으면. 이제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단념하고 찾을 용기조차 못 내고 있으니. 아니,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으니. 자, 이젠 이야기를 소풍 갔던 톰과 베키에게로 돌려보기로 하자. 두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컴컴한 동굴 속을 돌아다니며 접견실이니 대성당이니 알라딘의 궁전이니 하는 조금 과장된 이름이 붙은 눈에 익은 곳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뒤이어 모두가 신나게 숨바꼭질을 시작했고 둘도 거기에 끼어 정신없이 뛰어놀았다. 얼마 후 그 장난도 실증이 나자 톰과 베키는 일행에서 떨어져 촛불을 켜들고서 구불구불한 통로를 내려가 바위 틈에 마치 거미줄처럼 사방에 어지럽게 여기저기 새겨진 이름이니 날짜니 사소한 번호니 표어 따위를 읽으면서 자꾸만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이젠 벽에서 더 이상 낙서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깊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둘은 그만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두 아이는 마치 선반처럼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암벽을 촛불로 그을러 자기들의 이름을 써놓고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후 둘은 석회 성분을 띤 가느다란 물줄기가 큰 바위를 거치며 오랜 세월 흐르는 동안 반짝이는
영원 불멸의 돌로 레이스 장식을 달아 나이아가라 폭포 모양을 이룬 곳까지 오게 되었다. 톰은 베키를 기쁘게 해줄 생각으로 좁다란 틈새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뒤쪽에서 촛불빛으로 그 폭포를 비춰보았다. 그 순간 톰은 그 폭포가 좁은 벽들로 둘러쳐진 험한 천연 계단을 마치 커튼처럼 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탐험가가 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혔다. 톰이 부르는 소리에 베키가 따라왔고 두 아이는 나중에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촛불 그을음으로 표시를 해놓곤 탐험의 길을 떠났다. 둘은 동굴의 비밀 골짜기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 표시를 해놓으면서 바깥 세계의 사람들에게 말해줄 새로운 진귀한 것들을 찾아 동굴 아래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어떤 곳에 이르자 널찍한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꼭 어른 다리만한 종유석이 무수히 천장에서 아래로 길게 늘어져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두 아이는 경탄에 맞지 않으며 그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이곳으로 통해 있는 수없이 많은 통로 중에 하나로 들어갔다. 그 길을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둘은 어떤 샘에 이르렀다. 그곳 바닥에는 수정으로 된 아름다운 서리꽃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샘은 기이한 석주들이 고고하게 우뚝 서 있는 굴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이 석주들은 몇 세기를 두고 끊임없이 흘러서 종유석과 석순이 한 덩어리가 되어 생긴 것이었다. 그 천장에는 얼핏 보기에 수천 마리는 되어 보이는 박쥐가 떼지어 모여 있었다. 불빛에 놀란 박쥐들이 찍찍 울면서 맹렬하게 촛불을 향해 돌진해왔다. 박쥐의 성향에 대해 웬만큼 아는 톰은 위험을 직감했다. 톰은 얼른 베키의 손을 잡아 끌고 가장 가까운 굴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그것들에게 선수를 빼앗기고 말아 베키가 들고 있던 촛불은 그곳을 빠져나올 때 습격해 내려온 박쥐의 날개 쭉지에 맞아서 그만 꺼지고 말았다. 박쥐들은 꽤 멀리까지 추격해왔지만 두 아이는 닥치는 대로 이리저리 샛길로 빠져 가까스로 이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었다. 얼마 후에 톰은 지하 호수를 발견했다. 호수는 어둠 속으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 있었다. 톰은 그 호수 가장자리를 탐험하고 싶었지만 우선 잠깐 앉아서 쉬기로 했다. 이때 비로소 주위의 깊은 정막이 두 아이를 엄습해왔다. 베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몰랐는데 다른 애들 말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나 봐. 생각해보니까 우리들이 걔들보다 훨씬 아래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북쪽인지 남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전혀 짐작이 안 가. 여기선 다른 애들의 목소리가 통 안 들리잖아. 이 말에 베키는 덜컥 불안해졌다. 아래로 내려온 지 얼마나 될까, 톰?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응? 그래, 가자. 그게 낫겠다. 톰, 넌 길을 알지? 너무나 꼬불꼬불해서 난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박쥐놈들 때문에 곤란해. 그놈들이 내 촛불까지 꺼버리면 큰일 나거든. 거길 지나가지 않게 다른 길로 가자. 그래, 잘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못 나가면 큰일인데.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고 베키는 몸서리를 쳤다. 둘은 새로운 입구를 만날 때마다 어딘가 낯익은 데라도 없나 하고 열심히 눈길을 주면서 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모두 처음 보는 입구들 뿐이었다. 톰이 입구를 살펴볼 때마다 베키는 톰의 얼굴에 믿음직한 징조가 나타나기를 지켜보았다. 그때마다 톰은 씩씩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이제 됐다. 이 길은 아니지만 이제 곧 진짜 길로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톰도 점점 자신을 잃고 말아 얼마 후에는 우연이라도 자기들이 찾고 있는 길을 발견했으면 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가 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문제없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무서운 공포로 가득 차서 말소리는 힘을 잃었고 마치 이젠 다 틀렸어 하고 울려오는 것만 같았다. 베키는 겁을 집어먹곤 톰에게 바싹 달라붙어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마침내 베키는 울상이 되어 말했다. 어떻게 톰? 박쥐가 있어도 좋으니까 아까 왔던 길로 도로 가자. 자꾸만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 톰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저게 뭘까? 들어봐. 하지만 사방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자기들의 숨소리까지 똑똑히 들릴 만큼 물을 끼얹은 듯이 적막하기만 했다. 톰은 큰 소리를 질러보았다. 그 소리는 텅 빈 동굴에 메아리치며 비웃는 듯한 여운을 남기곤 멀리 희미하게 사라져버렸다. 베키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지 마, 톰. 무서워. 무섭지만 해보는 게 좋아, 베키. 다른 애들한테 들릴지도 모르니까. 톰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질렀다. 들릴지도 모르니까 라는 말은 괴기스러운 웃음소리 이상으로 무서웠다. 그것은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둘은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톰은 얼른 아까 오던 길로 다시 돌아나와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얼마 후 머뭇거리는 톰의 태도에서 베키는 아까와 또 다른 무서운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톰이 아까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톰, 너 표시를 해놓지 않았구나. 베키, 내가 어리석었어. 정말 바보였다고.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한 거야.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길을 잃었어. 온통 뒤죽박죽이야. 톰, 그럼 우린 길을 잃은 거지? 길을 잃은 거야. 이 무서운 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야. 다른 애들이랑 떨어지지 말걸. 베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어찌나 큰 소리로 울어댔는지 톰은 이러다 베키가 죽든가 아니면 미치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톰은 그 옆에 앉아 베키를 꼭 끌어안았다. 베키는 톰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는 톰에게 매달린 채 공포를 호소하며 해보았자 소용없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그 소리들은 멀리서부터 짓궂은 비웃음이 되어 되돌아왔다. 톰은 힘을 내라고 말해봤지만 베키는 머리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러자 톰은 베키를 이런 궁지에 빠뜨린 것은 자기 탓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몹시 나무랐다. 이것은 좀 효과가 있었다. 베키는 이제부터 힘을 내보겠다고 톰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갈 테니 제발 2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잘못한 사람은 톰만이 아니라고 했다. 둘은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정처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두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래도 잠시 동안은 얼마간의 희망이 두 아이에게 힘을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뒷받침해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희망이라는 것이 인간이 나이를 먹고 실패에 익숙해지기 전까진 언제나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톰은 베키의 초를 빼앗아 후 불어 껐다. 이렇게 하는 데는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베키는 그 의미를 깨닫고는 또다시 희망을 잃었다.
베키는 톰의 주머니 속에 새 초 하나와 쓰다 남은 초 너댓 개가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피로가 찾아들었지만 두 아이는 피로감을 무시하려고 애를 썼다. 그토록 귀중한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앉아있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어느 방향으로든 어디를 향해서 걷는다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혹시 그러다가 무슨 좋은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냥 주저앉고 만다면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일이 될 터였다. 드디어 베키의 약한 다리가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말아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베키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톰도 옆에 앉아 집 얘기, 친구 얘기, 안락한 침대 얘기, 그러고 나서 무엇보다도 밝은 빛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베키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톰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키를 위로하려고 애를 썼지만 같은 말을 너무도 여러 번 하다 보니 도리어 비꼬는 말로만 들렸다. 몹시 피곤했던지 베키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톰은 오히려 그게 고마웠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즐거운 꿈이라도 꾸는지 베키의 긴장되어 있던 얼굴에 부드러움이 감돌았다. 뒤이어 미소까지 떠올라 사라지지 않았다. 베키의 평온한 얼굴은 톰에게도 얼마간 안식과 위안을 가져다 주었고 톰의 생각은 지나간 나날과 꿈같은 기억 속을 더듬었다. 이렇게 톰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에 베키는 산들바람과 같은 가벼운 웃음소리를 내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 웃음은 베키의 입술에서 차갑게 얼어붙더니 마침내 신음소리로 바뀌고 말았다. 어머, 깜빡 자고 말았네. 영영 깨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아니, 거짓말이야, 톰. 그런 얼굴 하지 마. 다신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아니야, 네가 자기에 난 안심했어, 베키. 한참 자고 나니까 힘이 나지? 자, 나가는 문을 찾아볼까, 이제? 톰, 한번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방금 꿈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봤어. 머지않아 우리도 그곳으로 갈 것 같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힘을 내, 베키.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야. 두 아이는 벌떡 일어나 손을 꼭 잡고 또다시 무턱대고 걷기 시작했다. 이 동굴로 들어와서 얼마나 지났는지 어림잡아 봤지만 며칠이 되고 몇 주일이 되었는지 통 짐작할 수가 없었다. 하기야 아직 초가 다 타서 없어지지 않았으니 그렇게까지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확실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두 아이로서는 알 수 없었다. 한참 만에 톰은 소리를 죽이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어서 샘물을 찾아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얼마 뒤 그들은 샘물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고 톰은 거기서 좀 쉬자고 했다. 둘 다 지칠 대로 지쳤지만 베키는 아직 조금 더 걸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뜻밖의 톰은 베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두 아이는 돌 위에 걸터 앉았고 톰은 둘 앞에 있는 바위에다 진흙으로 초를 붙였다. 저마다 생각에 잠긴 채 두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베키가 얼마 후 침묵을 깨뜨렸다. 톰, 배가 고파. 톰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이거 생각나? 베키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들의 결혼식 케이크지. 응, 톰? 그래. 드럼통처럼 크면 좋겠지만 이게 전부야. 난 일부러 소풍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어. 어른들이 결혼식 케이크를 아껴두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젠 우리 결혼 케이크가 아니라 우리...
베키는 여기서 말을 흐렸다. 톰은 그 케이크 조각을 둘로 나눴다. 베키는 한 입에 맛있게 먹어버렸지만 톰은 자기 몫을 조금씩 먹었다. 이 성찬에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냉수는 얼마든지 있었다. 얼마 후 베키가 이제 다시 걷자고 제의했다. 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베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참을 수 있겠어? 이 말에 베키의 얼굴에선 핏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베키는 참을 수 있을 거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말이야, 베키. 우린 물이 있는 이곳에 있어야 해. 저기 저 짧은 초가 마지막이야. 베키는 그만 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톰은 위로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드디어 베키가 입을 열었다. 톰. 왜 베키? 우리가 없어진 걸 알면 모두 우릴 찾으러 오겠지? 그렇지, 그럴 거야. 틀림없이 그럴 거야. 지금 찾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 톰? 그럼 아마 그럴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없어진 걸 언제 알았을까? 배에 타고 나서 알았겠지, 아마. 하지만 그땐 벌써 어두워졌을 테니까 우리가 없는 걸 미처 모르지 않았을까? 글쎄, 어쨌든 간에 모두가 집에 돌아갔을 땐 네가 안 돌아온 걸 네 엄마가 곧 아셨을 거야. 베키의 얼굴에 떠오른 놀란 빛을 보고 톰은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베키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었던가. 둘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다음 순간 베키가 또다시 울먹이기 시작했다. 베키도 톰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생각이 미친 것이 분명했다. 일요일에 오전도 반 이상이 지났을 때라야 비로소 베키가 하퍼 부인의 집에 묵지 않았다는 것을 세초 부인이 알게 될 터였다. 두 아이는 촛불에 눈길을 고정하곤 인정사정 없이 시시각각으로 짧아져가는 초를 지켜보고 있었다. 드디어 심지가 반인치만 남게 되었다. 불꽃은 깜빡거리더니 가냘픈 한 가닥의 연기를 타고 올라 멈칫거렸다. 다음 순간 섬뜩한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았다. 얼마 후 베키는 자기가 톰의 품 안에서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진 두 아이 모두 알 수 없었다. 그저 알 수 있는 것이라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 지난 뒤에 두 아이 모두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새삼스럽게 자기들의 불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뿐이었다. 톰은 지금은 벌써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톰은 베키에게 말을 시켜보려고 했지만 베키는 모든 희망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톰은 오래전에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방불명된 것을 알아차리곤 수색을 시작했음에 틀림없을 거라고도 말했다. 큰 소리를 내면 누가 알아들을지도 모른다고 톰은 힘껏 소리를 질러봤다. 그러나 암흑 속 저쪽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소리가 어찌나 무서운지 두 번 다시 시도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공허한 시간이 끝도 없이 흘러갔고 또다시 둘은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렸다. 톰은 아까 아껴두었던 자기 몫의 케이크를 꺼내 베키와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배고픔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겨우 입맛이나 버릴 정도의 적은 음식은 도리어 식욕을 더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조금 있다가 톰이 말했다. 쉿! 저 소리 들려? 두 아이 모두 숨을 죽이고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한 어떤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톰은 곧 이에 답하곤 베키의 손을 잡고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통로를 더듬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톰은 귀를 기울였다.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톰이 들떠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야. 마을 사람들이 왔어. 자, 힘을 내봐. 베키, 우리 이제 살았어. 두 아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는 길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걸음을 재촉할 수가 없었다. 얼마 가지 않아 큰 구멍 하나가 앞에 가로놓여 있었다.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었다. 그 깊이가 3피트일지 혹은 100피트가 될지 알 도리가 없었다. 어쨌든 건널 수가 없었다. 톰은 배를 깔고 엎드려 가능한 한 깊이 손을 아래로 뻗쳐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뻗쳐봐도 바닥 비슷한 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수색대가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두 아이는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외침 소리는 분명히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고는 이내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고 말았다.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톰은 목이 쉴 때까지 계속해서 외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베키에게만은 희망에 차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한참을 초조하게 기다려봐도 다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둘은 더듬더듬 아까 그 샘으로 되돌아왔다. 지루한 시간이 흘러갔고 두 아이는 설핏 잠이 들었지만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잠을 깨고 말았다. 지금쯤은 분명히 화요일이 되었을 거라고 톰은 생각했다. 그때 언뜻 무슨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근처에 몇 개의 조그마한 새끼리 있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거운 시간의 압박에 눌려 있기보단 이 새끼들을 탐색해보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톰은 주머니에서 연실을 꺼내어 툭 솟아나온 바위 모퉁이에 매놓고는 베키의 손을 잡고 앞서서 실을 풀면서 걸어나갔다. 20걸음쯤 앞으로 나가자 그 통로는 마치 도약대 같은 절벽으로 끝나 있었다. 톰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깊이를 더듬어 보았고 손이 미치는 데까지 그 장소 주위를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더 손을 뻗쳐보려고 하는 순간 채 20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바위 뒤에서 촛불 든 사람의 손 하나가 쑥 나타났다. 톰은 안도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 손 뒤를 따라 몸이 나타났다. 인디언 조였다. 톰은 온몸이 마비된 듯 손가락 하나 꿈쩍할 수 없었다. 다음 순간 그 스페인 사람이 몸을 휙 돌려 저쪽으로 모습을 감추는 것을 보고 난 뒤에야 톰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톰은 조가 자기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법정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대가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 혹시 메아리 때문에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을지도 몰랐다. 그래, 틀림없이 그럴 거야. 톰은 이렇게 혼자 단정했다. 톰은 너무 놀란 나머지 팔다리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만일 샘 있는 데까지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거기 그대로 꼼짝도 말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인디언 조와 만날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으리라고 작정했다. 자기가 본 것을 베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고함친 것은 재수 좋으라고 그런 거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굶주림과 불행은 공포를 압도하기 마련이다. 샘가에서 기다림에 지쳐 또다시 잠이 들었다. 깨어나 보니 상황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지독한 배고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톰은 벌써 수요일이나 목요일, 아니 어쩌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색은 이제 일단 중지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톰은 다시 한번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젠 인디언 조도 그리고 다른 모든 공포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베키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듯 일어서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대로 여기서 죽겠다며 아마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베키는 가고 싶다면 혼자 연실을 끌고 갔다 오라고, 그 대신 가끔 돌아와 자기에게 말을 걸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순간이 오면 자기 옆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자기 손을 꼭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톰은 목구멍이 막힐 듯한 애처로운 생각으로 베키에게 입을 맞추곤 반드시 곧 수색대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동굴을 빠져나갈 출구를 찾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짐짓 자신 있는 척했다. 그러고서 연시를 주고는 배고픔과 불길한 예감에 떨면서 엉금엉금 통로 하나로 기어 들어갔다. 화요일 오후가 지나고 황혼이 찾아들었다. 세인트 피츠버그 마을은 아직도 온통 슬픔에 잠겨 있었다. 행방불명된 아이들은 찾을 길이 없었다. 두 아이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고 각 가정에서도 정성 어린 기도가 수도 없이 올려졌지만 여전히 동굴로부터 좋은 소식이 없었다. 수색대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색을 단념하고 이젠 아이들을 찾을 가망은 전혀 없겠다고 하면서 각기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세처 부인은 병석에 누운 채 거의 하루 종일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부인이 베키야 하고 애 이름을 부르고서 고개를 쳐들고 한동안 그 대답을 기다리다 이내 신음소리를 내면서 풀썩 도로 누워버리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폴리 이모도 그만 지칠 대로 지쳐 회색 머리칼이 거의 순백색으로 변해버렸다. 화요일 밤 온 마을은 슬픔에 잠긴 채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한밤중에 마을의 모든 종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옷차림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모조리 거리로 몰려나왔다. 그들은 입을 모아 나와봐, 나와보라고, 찾았어, 애들을 찾았어 하고 마구 외쳐댔다. 이 외침소리에 양철 냄비와 뿔나팔 소리가 더해졌고 사람들은 강둑을 따라 달려가 큰 소리로 외쳐대는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끌려오는 지붕 없는 마차 안에 앉아있는 두 아이를 맞이했다. 그러고는 집을 향해 행진해가는 그 무리에 합세해 만세 하고 외쳐대면서 의기양양하게 큰 길로 들어섰다. 온 동네에 불이 환하게 켜졌다. 누구 하나 다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조그마한 마을이 일찍이 겪어본 적 없는 굉장한 밤이었다. 처음 한 30분 동안 세처 판사 집에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구출된 아이들을 한 번씩 껴안고 키스를 퍼부었으며 세처 부인의 손을 꼭 움켜쥐고서 채 말도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갔다. 폴리 이모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었다. 세처 부인도 마찬가지였지만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 여전히 동굴에 남아있는 남편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만 하면 부인의 기쁨은 완벽해질 것이었다. 톰은 안락의자의 몸을 파묻곤 조바심이 나 있는 청중에게 둘러싸여 그 굉장했던 모험 이야기를 이리저리 과장하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베키를 남겨놓은 채 혼자서 탐험에 나섰는지, 세 번째 통로로 들어갔을 때 실의 길이가 모자라 막 되돌아오려고 돌아섰을 때 저 멀리서 햇빛과 같은 밝은 광선이 가늘게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지, 실을 놓고 손 더듬이로 거기까지 걸어가 조그마한 틈으로 목과 어깨를 밀어넣고 보니 눈 아래로 미시시피 강이 얼마나 도도히 흐르고 있었는지 따위의 이야기를 했다. 만일 그때가 밤이었다면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빗줄기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손에서 실을 놓아가면서까지 가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되돌아와 베키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베키는 그런 소리를 해서 자기를 애타게 하지 말라고, 자기는 이제 완전히 지쳐버려 오래지 않아 죽고 말 테고 또 조용히 죽고 싶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최선을 다해 베키를 격려하고 확신을 주어서 결국 더듬더듬 가느다란 푸른 빗줄기가 보이는 곳까지 갔을 때 베키는 정말로 기뻐했다. 톰이 먼저 그 구멍에서 기어나왔고 뒤에 이어 베키를 구출해냈다. 두 아이는 거기 털썩 주저앉아 기뻐서 엉엉 울었다고 했다. 때마침 몇 사람을 태운 작은 배가 그 앞을 지나갔고 톰은 손을 흔들어 그 배를 불러세워 그간의 사정과 얼마나 배가 고픈지 호소했다고 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어딨어. 여긴 동굴이 있는 골짜기에서 5마일이나 하류인데 하며 톰의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그들은 두 아이를 배에다 태우고 어느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고는 두서너 시간 쉬게 한 뒤에 날이 저물자 마을로 데리고 온 것이었다. 먼 동이 틀 무렵 사람들은 수색대가 허리에 메고 있던 밧줄을 따라가 동굴 속의 세처 판사와 다른 몇 사람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톰도 베키도 동굴 속에서 겪은 사흘에 걸친 고생과 배고픔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두 아이는 수요일과 목요일 내내 자리에 든 채로 있었고 점점 피로가 더해가는 것 같았다. 그래도 톰은 목요일에는 간신히 일어나 앉았고 금요일에는 거리로 나와보았다. 그리고 토요일엔 거의 보통 때와 다름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베키는 일요일이 되어서야 겨우 방을 나올 수 있었고 그때도 마치 중병을 앓고 난 것처럼 몹시 수척해 보였다. 톰은 헉이 병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곤 금요일에 병문안을 갔지만 병실로는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마찬가지였다. 그 뒤에는 날마다 면회가 허용되었지만 톰의 모험담과 환자를 흥분시키는 화제를 꺼내서는 안 된다고 사전에 엄한 경고를 받았다. 그 경고가 지켜지는지 감시하느라 더글러스 부인이 옆에 머물렀다. 자기 집에서 톰은 카디프 언덕의 사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 거지 행색의 남자가 나루터 부근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마 도주하다가 익사했으리라는 것이었다. 동굴에서 구출된 지 2주일이 지난 후 톰은 다시 한번 헉의 병문안을 갔다. 이젠 헉도 완전히 회복되어 웬만큼 흥분시킬 이야기를 해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톰은 헉이 관심 있어 할 이야기가 꽤 많이 있다고 생각했다. 가는 길에 세처 판사의 집이 있었으므로 톰은 베키를 병문안하러 그 집에 들렀다. 판사와 마침 그곳에 와 있던 친구 몇 사람이 톰을 불러 세웠다. 그중 누군가가 놀리는 투로 다시 한번 동굴에 가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톰은 가보고 싶다고 별로 거리낄 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판사가 말했다. 너 같은 녀석이 너 말고도 또 있겠지. 하지만 톰, 이젠 문제없다. 이젠 누구도 그 동굴에서 실종될 일은 없을 테니까. 왜요? 2주일 전에 그 입구를 두꺼운 철문으로 막고 자물쇠를 3중으로 채웠어.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지. 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이게 웬일이야? 누가 물 좀 가져와. 누군가가 물을 가져와 톰의 얼굴에 끼얹었다. 이제 됐다. 대체 왜 그러니, 톰? 판사님, 인디언 조가 그 동굴 속에 있어요.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 장정들을 태운 10여 척의 보트가
맥두걸 동굴 쪽으로 향했고 승객들로 꽉 찬 여객선이 곧 그 뒤를 따랐다. 톰 소여는 세처 판사와 같은 배를 탔다. 동굴 문을 열자 어두컴컴하고 어슴푸레한 빗속에서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다. 인디언 조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숨이 끊어져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깥 세상의 빛과 자유를 동경하고 있던 듯 그는 문틈에다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있었다. 톰은 가슴이 미어졌다. 이 불쌍한 사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쌍하긴 해도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 흉악한 악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뒤로 자기가 얼마나 공포에 시달려 왔던가를 새삼스럽게 절실히 깨달았다. 인디언 조의 사냥칼은 두 동강 난 채 옆에 떨어져 있고 문 밑에 큰 돌이 상당히 깎여 있었다. 그것은 대단한 노력이었지만 쓸데없는 노력이기도 했다. 그 바위는 밖으로 천연 문턱을 이루고 있어서 칼로 제 아무리 열심히 판다 하더라도 헛수고였을 테니 말이다. 설사 거기에 이 바위 문빗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것을 완전히 잘라냈다 하더라도 인디언 조의 몸이 그 문 밑으로 빠져나오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것을 자른 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잊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는 생각에서 뭐라도 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보통 때 같으면 이 입구 부근에는 관광객들이 내버린 초토막이 대여섯 개쯤 굴러다닐 법도 한데 지금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조가 낱낱이 먹어치운 것이다. 그는 또 애써 몇 마리 박쥐를 잡아서 모조리 먹은 모양이었다. 그 발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불쌍하게도 인디언 조는 굶어 죽고 만 것이다. 바로 근처에는 머리 위 종류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몇 세기를 두고 만들어진 석순이 있었다. 물방울이라도 받아먹을 생각으로 조는 그 석순의 끝을 잘라버리곤 그 자리에다 안이 움푹하게 파인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 이 물방울은 시계와 같이 정확하게 3분마다 똑똑 한 방울씩 떨어져 24시간이 지나야 겨우 티스푼 하나만큼의 물이 고였다. 이 물방울은 피라미드가 이제 막 들어섰을 때부터 트로이가 함락되었을 때도 로마가 창건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윌리엄 1세가 대영 제국을 창건했을 때도 콜럼버스가 항해를 했을 때도 그리고 렉싱턴의 대학살 사건이 새로운 뉴스로 전달되었을 때도 똑같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역사의 오후에서 전통의 황혼 속으로 그리고 망각의 짙은 밤 속으로 완전히 삼켜지고 말 때도 역시 여전히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으리라. 세상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이 물방울은 이 벌레와 같은 인간의 갈증을 잠깐 식혀주기 위해 5,000년 동안을 쉴 새 없이 이처럼 떨어지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올 만년의 세월을 위해 또 다른 목적을 키우고 있는 걸까. 아무려면 어떤가. 이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는 한 호녀라가 귀중한 물을 받기 위해 돌을 팠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맥두걸 동굴의 장관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애처로운 돌과 천천히 그야말로 천천히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는 이 물에 가장 오랫동안 눈길을 준다. 인디언 조의 컵은 이 동굴의 가장 진귀한 구경거리가 되어 알라딘의 궁전의 평판도 이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인디언 조는 동굴 입구 근처에 묻혔다. 사방 7마일 안에 있는 모든 마을, 모든 농장으로부터 배와 마차로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갖가지 먹을 것까지 가지고 와서 이 장례식을 보곤 사형집행을 본 거나 다름없이 속이 후련하다고들 했다. 이 장례식으로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던 한 가지 일이 중단되었다. 그것은 주지사를 향한 인디언 조의 구명운동이었다. 이 탄원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 눈물을 펑펑 쏟는 수다스러운 모임이 여러 번 열렸고 몇몇 나서기 좋아하는 부인들이 위원으로 뽑혀 울며 불며 탄원해 지사로 하여금 자비로운 바보가 되어 자기 의무를 발 아래에 내팽개치게끔 만들 작정이었다. 사람들은 인디언조가 5이나 되는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게 어떻단 말인가. 비록 조가 악마 그 자체라 할지라도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줄줄 흘리며 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마음 약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톰은 중요한 용건을 이야기하려고 헉을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미 헉은 존스 노인과 더글러스 부인으로부터 톰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톰은 한 가지만은 아직 아무에게서도 듣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톰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고 했다. 헉은 슬픈 얼굴을 지으며 말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고 있어. 그 이호씨를 찾아봤는데 위스키 말곤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겠지 뭐. 아무도 그게 너라곤 말 안 했지만 그 위스키 사건을 들었을 때 난 대본에 그 사람이 너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돈을 못 찾았다는 것도 대본에 알았고. 찾았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렸을 거 아니야, 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보물은 결국 우리하고 인연이 없나 봐. 넘겨짚지 마, 헉. 난 그 여관집 얘긴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어. 내가 소풍 간 그 토요일 날에 그 여관집엔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 그날 밤 네가 망을 보기로 되어 있었다는 걸 너도 기억하고 있을 텐데. 기억하고 말고. 하지만 1년 전에 생긴 일 같다. 바로 그날 밤이었어. 내가 인디언 조의 뒤를 따라 더글러스 아주머니네 집에 간 게 말이야. 네가 그 녀석을 따라갔단 말이야? 그래. 하지만 이건 절대 비밀이다. 인디언 조를 따라다니던 패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놈들한테 원한을 사서 안갚음을 받게 되면 큰일이지. 나만 잠자코 있다면 놈들은 지금쯤 아무 문제 없이 텍사스로 달아나 버렸을 거 아니야. 헉은 자기가 겪은 모험담을 자세히 얘기했다. 톰은 그 이야기 중에서 일부분만을 존스 노인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헉은 처음 문제로 되돌아갔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호실에 위스키를 슬쩍 한 녀석이 돈도 같이 슬쩍 깨버렸을 거라고 생각해. 난 어쨌든 우리께 되긴 다 틀렸어, 톰. 헉, 그 돈은 원래 이호실에는 없었어. 알겠어? 헉은 놀라서 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뭐라고? 그렇다면 네가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니? 돈은 동굴 속에 있어, 헉. 헉의 눈이 빛났다. 다시 한번 말해봐, 톰. 돈은 동굴 속에 있다고. 톰, 진짜로 말해봐. 그게 농담이냐, 진담이냐? 물론 진담이지. 내 일생에서 이만큼 진담으로 하는 얘기는 없었어. 같이 가서 가지고 오지 않을래? 가고 말고 표시를 딱 해놓고서 나중에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장소라면 어디라도 가지. 그런 걱정은 조금도 안 해도 돼. 그렇다면 좋아. 하지만 넌 돈이 거기에 있다는 걸 어떻게?
그건 가보면 알아. 만약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북이랑 다른 거랑 내 재산 전부 너한테 줄게. 진짜야. 알았어. 그럼 언제 가지? 가능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몸은 괜찮겠어? 동굴 훨씬 안쪽이냐? 사흘 전부터 조금씩 걸어 다닐 순 있지만 아직 1마일 이상은 못 걸어. 무리야. 보통이라면 한 5마일쯤 되지만 나만 아는 지름길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널 배로 데리고 갈게. 가는 길은 하루 쪽이니까 그냥 흘러가면 되고 돌아올 땐 나 혼자 저어오면 돼. 넌 손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어. 그럼 곧 떠나자, 톰. 좋아. 그런데 빵이랑 고기가 좀 필요해. 그 밖에 담배 파이프랑 조그만 자루 한두 개 하고 연실 2-3개 그리고 새로 나온 성냥이라는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가자. 동굴 속에 있을 때 그 성냥 생각이 얼마나 굴뚝 같던지. 정오가 지나서 얼마 뒤 두 소녀는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한 척의 보트를 허락 없이 빌려 곧 출발했다. 동굴 골짜기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하루에 왔을 때 톰이 말했다. 동굴 앞 구멍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모든 절벽이 다 똑같아 보이지 않니? 집도 없고 장작광도 없고 덤불도 모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기 저쪽 산사태가 난 그 흰 곳을 봐. 그게 내가 해둔 표적 중 하나야. 여기서부터 올라가자. 두 소녀는 육지로 올랐다. 이제 우리들이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빠져나온 구멍은 낚싯대 하나만한 거리에 있어. 찾아봐. 헉은 그 근처를 다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톰은 우쭐대며 온나무 덤불 사이로 들어갔다. 바로 여기야. 봐, 헉. 이렇게 아늑한 구멍은 근방에선 아무 데를 찾아봐도 없을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지금까지 산적이 되기가 소원이어서 이런 게 필요했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큰 걱정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생긴 거야. 다른 애들한텐 아무 말 하지 말자. 조 하퍼랑 벤 로저스는 빼고. 왜냐하면 갱단이 되는 거니까 말이야. 그렇게 안 하면 구색이 안 맞거든. 톰 소여와 그 일당. 어때? 근사하지, 헉? 응, 근사해, 톰. 하지만 누굴 습격한다는 거야? 그냥 닥치는 대로 해치우는 거야. 몰래 숨어서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그게 보통 하는 방법이거든. 그 다음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건가? 아니, 꼭 그렇진 않아. 몸값을 낼 때까지 동굴 속에다 가둬둘 때도 있어. 몸값이 뭔데? 돈이지 뭐야. 그 사람의 친구니 뭐니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가져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1년이 지나도 돈을 안 가지고 오면 그땐 죽여. 그게 보통 하는 방법이야. 하지만 여자는 안 죽여. 여자는 가둬두기만 해야지 죽이진 않는다고. 여자들은 모두가 예쁘고 부자인데다 지독한 겁쟁이들이거든. 가지고 있는 시계랑 다른 걸 죄다 빼앗아도 말을 건넬 때는 모자를 벗고 친절히 대해야 해. 산적만큼 예의 바른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어느 책을 봐도 모두 그렇게 적혀 있더라. 그렇게 하면 여자들은 산적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동굴에 갇힌 지 한 1주일이나 2주일쯤 되면 이젠 질질 짜지도 않고 가라고 해도 안 가. 내쫓아도 곧 다시 돌아와. 어느 책을 봐도 그렇게 적혀 있어. 그거 신나는데, 톰. 해적이 되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 그렇지? 집에서 가까운 데서 활동하고 서커스도 멀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이때쯤엔 벌써 모든 준비가 끝났고 톰이 앞장서서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갖은 애를 써서 겨우 동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서로 연주를 단단히 메고 앞으로 나갔다. 얼마 후에 바로 그 샘에 이르렀다. 톰은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톰은 헉에게 벽에다 진흙으로 붙여놓은 그 초 토막을 보여주면서 베키와 둘이서 그 촛불이 꺼져가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는지 이야기했다. 두 소녀는 이제 목소리를 죽여가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주위의 고요하고 음침한 분위기에 압도되고 만 것이다. 둘은 더욱 깊숙이 들어가서 이윽고 톰이 예전에 발견했던 그 통로로 들어가 도약대가 나올 때까지 걸어갔다. 이제 다시 촛불 빛으로 보니까 그것은 절벽이 아니라 20-30피트 높이의 가파른 진흙산에 지나지 않았다. 톰이 귓속말로 말했다. 헉, 이봐, 좋은 걸 보여줄게. 톰은 초를 높이 쳐들고는 말을 이었다. 이 바위 모퉁이 훨씬 저쪽, 저 끝쪽을 봐. 봤어? 저기 말이야, 저 커다란 바위 위. 촛불 그을음으로 그려져 있는 거. 톰, 십자가로구나. 저게 바로 그 2호라는 거야. 십자가 아래라고 그랬지? 바로 저기였어. 바로 저기서 인디언 초가 촛불을 쓱 내밀더라고 글쎄. 헉은 이 이상 야릇한 부호를 잠깐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다음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톰, 이제 그만 돌아가자. 뭐라고? 보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 그래, 그냥 내버려 두고 말이야. 이곳엔 틀림없이 인디언 조의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바보 같은 소리 마, 헉.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유령은 자기가 죽은 곳에 있는 거야. 인디언 조는 여기서부터 5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동굴 입구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톰. 돈이 있는 곳에 붙어 있는 거야. 난 유령이 하는 식을 죄다 알고 있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톰은 헉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덜컥 불안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언뜻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헉, 우린 정말 바보 같다. 십자가가 있는데 조의 유령이 나올 까닭이 없잖아. 현명한 지적이었다. 그 말은 금방 효과가 있었다. 맞다, 톰. 그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 네 말이 옳아. 십자가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야. 내려가서 얼른 괴짝을 찾아보자. 우선 톰이 앞서 어림짐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디며 진흙산을 내려갔고 헉이 그 뒤를 따랐다. 그 큰 바위가 서 있는 동굴로부터 4개의 통로가 나 있었다. 두 소녀는 그중 3개의 통로를 조사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큰 바위 바로 근처에 조그만 평지에 다 해진 담요가 한 장 깔려있고 헌 바지 멜빵과 베이컨 껍질 조금 그리고 질근질근 씹은 2서너 마리 분의 닭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돈 괴짝은 없었다. 두 소년이 몇 번이나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마침내 톰이 입을 열었다. 십자가 아래라고 그랬지? 여기가 바로 십자가 아래잖아. 설마 바위 아래는 아니겠지. 이 바위는 땅속에 쑥 박혀 있으니. 둘은 다시 한번 사방을 찾아본 다음 실망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얼마 후 톰이 말했다. 여길 좀 봐, 헉. 이 바위 한쪽엔 발자국과 초가 녹아 떨어진 자리가 있는데 다른 쪽은 아무것도 없잖아. 왜 그럴까? 역시 돈은 바위 아래에 있을 거야. 이 진흙을 파보자. 헉은 그제야 기운이 좀 나는 듯 맞장구를 쳤다. 그거 그럴듯한데? 톰은 발로 나이프를 꺼냈다. 채 4인치를 파기도 전에 칼끝이 탁 하고 나무 같은 것에 부딪혔다. 이것 봐, 헉. 무슨 소리가 났지? 헉은 손가락으로 흙을 파헤쳤다. 곧 판자가 몇 장 나타나고 그것을 젖히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틈이 하나 나타났다. 그 틈은 바위 밑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톰은 그곳을 통해 손을 아래로 뻗쳐 가능한 한 밑쪽까지 촛불로 비춰봤지만 끝이 어디까지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톰은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하곤 몸을 움츠려 그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좁은 길이 완만하게 아래로 경사져 있었다. 톰은 그 길을 따라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엔 왼쪽으로 구부러진 길을 구불구불 내려갔고 헉이 그 뒤를 따랐다. 얼마 후 짧은 모퉁이를 돈 순간 톰이 소리를 질렀다. 맙소사, 여기 있다 헉! 이것 봐! 바로 문제의 그 보물 상자였다. 보물 상자는 아늑하고 조그만 굴 안에 놓여 있었다. 빈 화약통 하나, 가죽 케이스에 넣은 총 2자루, 사슴가죽 구두 서너 켤레, 가죽 허리띠, 그 밖에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모두 습기에 젖은 채 흩어져 있었다. 마침내 찾았구나. 헉이 빛바랜 금화들 속에 손을 넣고 휘저으면서 소리쳤다. 톰, 우린 부자가 된 거야. 언젠간 우리께 되고 말 거라고 생각했지. 믿기 어렵지만 정말로 우리께 된 거야. 여기서 꾸물거리지 말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자. 이걸 들 수 있을까? 50파운드쯤 나가는 것 같았다. 톰은 괴짝을 들기는 했지만 나른다는 것은 어림도 없을 것 같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 유령의 집에서 봤을 때 둘 다 무거운 듯 낑낑대고 나르더라고. 그때 이미 알아봤어. 조그만 자루를 가지고 오길 잘했지 않냐? 두 소녀는 금화를 2개의 자루에 나누어 담아 그 십자가 표가 있는 바위까지 옮겨왔다. 헉이 말했다. 여기 있는 총이랑 다른 물건들도 가지고 가자. 아니야, 그대로 내버려둬. 우리들이 산적이 되고 나면 그것들이 여기 있는 편이 편리할 테니까.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 주연을 여는 거야. 주연을 열기엔 안성맞춤이니까. 주연이라는 게 뭐야? 몰라. 하지만 산적은 늘 주연을 열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열어야지. 이제 가자, 헉. 여기 온 지 꽤 오래됐어. 늦었어. 배도 고프고. 배 있는데 돌아가서 뭘 먹기로 하자. 그리고 담배도 피우자. 얼마 후 두 소녀는 온나무 덤불에서 빠져나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곤 물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배를 타고 점심을 먹고는 담배를 피웠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을 무렵 두 소녀는 노를 저어 귀로에 올랐다. 톰은 헉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를 저어 길게 들이운 황혼을 뒤로하고 미끄러지듯이 강을 빠져나와 어두워지자마자 곧 상륙했다. 이봐 헉, 이 돈은 우선 더글러스 아주머니네 집 창고 선반 위에다 감춰두기로 하자. 내일 다시 가서 계산해서 나누면 돼. 그리고 나서 숲속으로 가서 돈을 숨기기에 알맞은 장소를 찾기로 해. 여기서 잠깐 망보고 있어. 베니 테일러의 조그만 손수레를 슬쩍 해올 테니까. 금방 올게. 그러고는 모습을 감추었다가 곧 그 손수레를 끌고 돌아왔다. 톰은 그 수레에 2자루의 돈자루를 얹고 또 그 위에다 몇 장인가 넉마를 덮고서 앞장서서 끌기 시작했다. 존스 노인 집 바로 앞에서 수레를 세우고 한숨 돌린 다음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때마침 노인이 밖으로 나와 말을 걸었다. 이봐, 거기 있는 게 누구야? 헉이랑 톰 소요예요. 아, 마침 잘 됐구나. 자, 따라 들어오너라.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자, 어서. 수레는 내가 끌어줄 테니. 아니, 이거 보기하고 달리 무겁구나. 벽돌이라도 든 게냐? 아니면 고철? 톰이 얼른 대답했다. 고철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동네 애들은 일부러 고생고생 시간을 낭비해가며 75센트나 쳐줄까 말까 한 고철을 주워 모아 주물 공장에 팔러 가지. 좀 더 일다운 일을 하면 그 배나 되는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지. 자, 어서. 두 소녀는 무슨 급한 볼일이시냐고 물었다. 걱정 마라. 더글러스 부인 댁에 가보면 알게 될 게야. 헉은 얼마간 불안을 느꼈다. 엉뚱하게 누명을 쓰고 혼난 적이 이제까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존스 할아버지,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존 스노이는 껄껄 웃어댔다. 글쎄, 난 잘 모르겠는걸. 헉, 넌 더글러스 부인과 친한 사이가 아니었더냐? 물론 아주머니는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그러면 뭐가 걱정이냐? 헉이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굴려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채 생각해내기도 전에 헉과 톰은 더글러스 부인 집 응접실로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들어갔다. 존 스노이는 손수레를 현관 근처에다 놓고서 두 소년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다. 집 안에는 불이 환히 켜져 있고 마을 유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세처판사 가족도 있고 하퍼 가족, 로저스 가족, 폴리 이모, 시드, 메리, 목사, 신문기자.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나들이 옷을 입고 모여 있었다. 부인은 볼성 사나운 모습을 하고 돌아온 소년들을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소년들은 온몸이 온통 진흙과 촌농투성이었다. 폴리 이모는 창피해서 얼굴빛이 주홍빛으로 변했고 톰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당사자들은 더욱더 민망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존 스노이니 입을 열었다. 톰이 집에 없어서 단념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우리 집 앞에서 헉까지 만나서 곧 함께 데리고 왔죠. 더글러스 부인이 말했다. 잘하셨어요. 자, 둘 다 날 따라오너라. 부인은 두 소년을 침실로 데리고 갔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거야. 여기 새 옷이 2벌 있다. 속옷부터 양말까지 전부 준비돼 있어. 이건 헉. 아니, 사양할 것 없다. 헉, 한 벌은 존스 할아버지가, 또 한 벌은 내가 산 거란다. 둘 다 잘 맞을 거다. 입어보렴. 아래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끔하게 다 차려입고 내려오너라.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헉이 말했다. 톰, 밧줄이 있으면 도망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이 창은 땅에서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바보같이 소리 마. 도망은 왜 가? 하지만 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나가본 적이 없어. 딱 질색이야. 난 내려가지 않을 거야, 톰.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래. 난 상관없어. 내가 있으니까 문제 없어. 그때 시드가 불쑥 나타났다. 형, 폴리 이모가 낮부터 쭉 형을 기다리고 있었대. 메리 누나가 형의 일요일 나들이 옷을 준비해뒀어. 모두가 얼마나 형 걱정을 했는지 몰라. 형 옷에 달라붙어 있는 게 초랑 진흙인 것 같은데? 이봐요, 시드. 대길이나 신경 쓰쇼. 그런데 대체 이건 무슨 소동이냐? 더글러스 아주머니가 늘 여는 파티 중 하나지만 오늘은 존스 할아버지랑 그 아들들을 위한 특별한 파티래. 저번 날 밤에 아주머니를 위험해서 구해준 보답으로 말이야. 그리고 난 좋은 걸 하나 알고 있어. 듣고 싶으면 그렇다고 말만 해. 그게 뭔데, 시드?
그건 말이야, 존스 할아버지가 오늘 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할아버지가 이모에게 비밀이라고 하면서 슬쩍 말하는 걸 들었다. 하지만 그 얘긴 이젠 비밀도 아니지.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더글러스 아주머니도 모르고 있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어. 존스 할아버지는 이 자리에 헉이 없으면 난처할 거야. 헉이 없으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비밀? 무슨 비밀? 헉이 도둑놈 뒤를 따라서 아주머니네 집까지 간 거 말이야. 존스 할아버지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서 재밌게 할 작정인 것 같지만 꽤나 썰렁할걸. 이렇게 말하고 시드는 잠옷 만족스러운 듯이 혼자서 낄낄 웃었다. 시드, 네가 퍼뜨렸지? 아무렴 어때? 누군가는 이야기했을 텐데. 시드, 이 마을에서 그런 비겁한 짓을 할 놈은 하나밖에 없어. 바로 너라고. 내가 헉이었다면 아마도 들킬까봐 언덕을 살금살금 내려왔을 거고 누구한테도 그 도둑놈들 얘긴 하지 못했을 거다. 넌 밤낮 야비한 짓만 하고 다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 건 배 아파서 잠자코 못 있는단 말이야. 요놈 더글러스 아주머니 말 맞다나 사양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며 톰은 시드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몇 번 걷어차서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이모한테 일러 바치고 싶으면 실컷 일러 바쳐. 그 대신 내일은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얼마 후 더글러스 부인 댁의 손님들은 모두가 식탁에 앉았고 당시 이 지방의 관습에 따라 12명의 아이들은 조그만 보조 테이블에 앉았다. 적당한 시간에 존스 노인이 일어서더니 더글러스 부인에게 자기들 부자를 초대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한 뒤에 실은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라는 둥 한참을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그런 다음 노인은 그 사건에서 헉이 차지했던 역할을 극적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색을 보이기는 했으나 물론 꾸며댄 것으로서 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열광적이지도 진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더글러스 부인은 잠은 놀랐다는 신용을 하며 헉에게 온갖 감사와 칭찬의 말을 퍼부었다. 헉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새 옷을 입고 있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과 찬사를 한 몸에 받는 불편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잊을 지경이었다. 부인은 헉을 자기 집에 맞아들여 자기 손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킬 작정이라고 했다. 톰이 기회는 이때다 라는 듯이 끼어들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헉은 이제 부자거든요. 이런 재밌는 농담에 마땅히 웃어주어야 했지만 워낙 예의 바른 사람들이니만큼 모두들 헉의 체면을 생각해서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조금 어색했다. 톰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헉은 돈을 벌었어요. 믿지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니까요. 그렇게 웃지 마세요. 이제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서 톰은 밖으로 뛰어나갔다. 사람들은 이상하면서도 재미있다는 듯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 다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헉을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폴리 이모가 물었다. 시드, 톰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저엔 어쨌든 저의 하는 짓은 통 종잡을 수가 없어. 난 전혀. 이때 톰이 자루의 무게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돌아왔고 이모는 도중에 말을 끊었다. 톰은 그 말을 테이블 위에 수북하게 쏟아놓았다. 자, 이것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죠? 절반이 헉 거고 나머지는 제 거예요.
이 광경에 모두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금화 더미를 볼 뿐 잠시 동안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고서 일제히 설명을 요구했다. 그렇다면요 하고 톰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길었지만 흥미진진했다. 끝날 때까지 도중에 끼어든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없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존스 노인이 말했다. 난 오늘 밤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작정이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내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로군요. 이 얘기 덕택에 내 얘긴 정말로 싱거운 것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 점을 깨끗이 시인합니다. 금화가 세워졌다. 12,000달러가 약간 넘는 액수였다.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몇 있었지만 한꺼번에 이만큼의 현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뜻하지 않게 톰과 헉을 찾아온 행운이 이 초라하고 작은 세인트 피터즈버그 마을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에 독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 만족해 할지도 모르겠다. 그토록 많은 돈, 그것도 전부가 현금이라는 것은 거의 믿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칠 줄 몰랐고 부러워 어쩔 줄 몰라 건강에 이롭지 못하게 지나치게 흥분하기도 했다. 혹시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보물을 찾아서 세인트 피터즈버그와 그 부근 마을의 모든 유령의 집 마루 판자와 바른마당이 뜯겨지고 파헤쳐졌다. 그것도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손으로. 개 중에는 상당히 점잖고 실리적인 사람들도 끼어 있었다. 톰과 헉은 어디에 가든지 귀여움과 부러움을 독차지했고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까지 두 아이의 말은 한 번도 제대로 존중되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모두가 불변의 진리로 믿었고 금세 또 다른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두 소년이 무슨 일을 하건 그것은 심상치 않은 일로 여겨졌고 그 때문에 일상적인 말이나 행동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더군다나 과거의 일까지도 모두 샅샅이 파헤쳐져 과연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마을 신문도 두 소년의 삶에 대한 기사들을 실었다. 더글러스 부인은 헉의 돈을 6% 이자로 투자했으며 세처 판사는 폴리 이모의 의뢰로 톰의 돈에다 똑같은 조처를 취했다. 톰과 헉은 각각 주중에는 하루에 1달러, 일요일도 절반씩의 돈을 타는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그것은 정말로 목사의 수입,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는 예상 수입과 같은 액수였다. 현실적으로는 목사도 그만한 수입을 올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물가가 쌌던 그 당시는 한 주에 1달러 25센트만 있으면 애 하나를 먹이고 재우고 학교에 보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따지자면 입히고 씻기고 못할 것이 없었다. 세처 판사는 톰에게 특히 감동해서 보통 애였다면 자기 딸을 동굴에서 구출해낸다는 것은 꿈도 못 꾸었을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베키가 절대 비밀이라고 다짐하고 학교에서 자기 대신 톰이 얻어맞았다는 이야기를 덧붙이자 판사는 감동을 받았다. 더군다나 딸애가 마땅히 자기 어깨에 떨어져야 할 매를 톰이 대신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변호하자 판사는 잠옷 열심히 그것은 고귀하고 관대한 일이고 의로움을 위한 거짓말로 조지 워싱턴이 손도끼에 관련해 칭송을 받아온 것과 어깨를 나란히 후세에 전해진다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열을 띠며 말했다. 판사가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방 안을 걸으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만큼
베키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이 위대하고 당당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베키는 곧장 톰에게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 세처 판사는 톰을 대법률가가 아니면 위대한 군인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판사는 톰이 그 어느 한쪽으로 혹은 양쪽 방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선 사관학교에 입학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법률학교에 입학시킬 작정이라고 말했다. 헉피는 재산이 생긴 것과 더글러스 부인이 후견인이 되었다는 이 두 사실로 인해 새로운 사회 속으로 인도되었다. 아니, 사실은 그렇다기보단 강제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거나 그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다고 하는 편이 옳았다. 헉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더글러스 부인 집의 머슴들은 늘 헉의 복장을 단정하고 깔끔하게 해놓았고 몸을 깨끗이 씻겨주었다. 머리는 항상 빗질과 솔질로 윤인하게 했으며 밤마다 새롭게 침대 시트를 갈아주었다. 더군다나 그 시트라는 것은 매정하게도 헉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얼룩이나 티 같은 건 한 점도 없는 것이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야 하고 냅킨과 컵과 접시도 필수였다. 또 공부를 해야만 했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품위 있고 단정한 말씨만 써야 했으므로 헉의 말은 이미 입속에서 벌써 김이 빠진 것이 되고 말았다. 어느 쪽을 둘러봐도 문명이라는 빗장과 족쇄 때문에 손발을 꼼짝할 수 없었다. 그래도 처음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3주가 지난 어느 날 헉은 홀연히 모습을 감춰버리고 말았다. 더글러스 부인은 크게 낙담해서 만 이틀 동안에 걸쳐 헉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찾았다. 마을 사람들도 걱정이 되어 사방으로 찾아다녔고 혹시 익사한 게 아닐까 하고 강바닥을 그물로 훑어보기까지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 톰 소요는 현명하게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도살장 뒷곁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몇 개의 빈 통 속에서 드디어 헉을 찾아냈다. 헉은 여기를 잠잘 곳으로 정하곤 막 어디에서 훔쳐온 먹다 남은 찌꺼기로 아침 식사를 끝마치고 유유히 누워서 기분 좋게 담배를 피우는 참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졌고 옷은 예전에 행복했던 방랑시대의 그때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낡아빠진 넝마 조각이었다. 톰은 큰 소리로 헉을 불러내어 모두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서 집에 돌아가 보라고 했다. 그러자 헉의 얼굴엔 평온한 만족감이 사라지고 우울한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했다. 제발 그 얘긴 그만둬, 톰. 노력해봤지만 안 되겠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나한테 안 맞아. 천성에 안 맞는 거야. 물론 아주머니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줬지. 하지만 난 그렇게는 못 살겠어. 아주머니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꼭 깨워주고 세수를 시켜주고 머리에 북북 빗질을 해준단 말이야. 장작광에서 자지도 못하게 해.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빌어먹을 옷들을 입어야 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도대체가 공기가 안 통하는 것 같다니까. 게다가 너무나 깔끔해서 주저앉는 것도 나자빠지는 것도 못하고 아무 데서나 뒹구는 일도 영 할 수가 없어. 지하실 입구에서 미끄럼 타본 게 벌써 그래 몇 년은 된 것 같다. 난 교회에 끌려가게 되면 땀만 뻘뻘 흘리게 돼. 정말이지 그런 설교들은 딱 질색이야. 교회 안에선 파리를 잡아도 안 되고 뭘 먹어도 안 되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아주머니는 벨이 찌릉 울리면 식사를 하고 벨이 찌릉 울리면 자고 벨이 또 울리면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엄격한 규칙을 내가 무슨 수로 배겨낸단 말이야. 하지만 모두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 헉. 그런 건 이유가 안 돼. 난 모두가 아니거든. 난 견뎌낼 수가 없어. 그렇게 묶여있는 건 딱 질색이야.
정말 더군다나 먹을 게 너무 쉽게 얻어지니까 도무지 입맛이 없어. 낚시질을 하러 가는데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대. 헤엄치러 갈 때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뭘 하든지 간에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품이 있는 말밖에 못하니까 얘기하고 싶은 맛이 안 나. 난 말이야. 하루에 한 번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한참 욕을 해야만 입이 제대로 돌아가. 그러지 않으면 꼭 죽겠는걸. 아주머니는 담배를 피우지도 큰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게 해. 사람들 앞에선 하품도 못하고 기지개도 못 펴고 가려운 데가 있어도 긁지도 못하게 한다니까. 헉은 여기서 이젠 이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아주머니는 밤낮 기도만 올리고 있어. 그런 사람 정말 처음이야. 난 내 빼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었어, 톰. 그럴 수밖에 없었어. 게다가 학교가 시작되면 나도 다녀야 된단다. 내가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냐? 이봐, 톰. 부자가 되는 건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좋은 게 아니더라. 그저 걱정에 또 걱정, 진땀에 또 진땀.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텐 이런 옷이 어울리고 이 통속이 내 집이야. 이젠 그런 갑갑한 짓은 절대로 안 할 거야, 톰. 그 돈만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몫을 모두 너한테 줄 테니까 가끔 10센트씩만 줘. 자주는 말고. 쉽게 손에 넣는 건 재미없어. 미안하지만 아주머니네 집에 가서 나 대신 사정 좀 해줘. 응, 톰? 아니, 헉.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그건 공정치 않아. 더군다나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그럭저럭 괜찮아진다고. 괜찮아진다고? 흥! 빨갛게 단 난로 위에서 참고 앉아있으면 괜찮아진다는 말이랑 똑같구나. 싫어, 톰. 난 부자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런 갑갑한 데서 안 살 거야. 난 숲이랑 강이랑 빈통이 더 좋아. 평생 떠나지 않을 짝정이야. 제기랄. 모처럼 총이 생기고 동굴을 찾게 돼서 산적 노릇을 하기에 꼭 알맞은 이때 이런 귀찮은 방해물이 끼어들어 모든 걸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말았으니. 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이봐, 헉핀. 난 부자가 됐다고 해서 산적이 되는 걸 그만둘 생각은 없어. 뭐라고? 톰, 너 진심이야? 물론이지. 내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을 믿는다면 내 말을 믿어. 하지만 네가 좀 더 점잖게 굴지 않으면 한패에 끼워줄 수가 없어. 이 말이 금방 헉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패에 끼워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해적된 끼워줬잖아. 그렇지. 하지만 그때하고 달라. 산적은 해적보단 훨씬 고상하거든.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느 나라건 간에 강도라고 하면 신분이 높은 귀족이야. 공작 뭐 그런 거라고. 하지만 톰, 나하고는 지금까지 사이좋게 지내왔잖아. 그런데 날 끼워주지 않는다는 거야? 톰, 너 설마 그러진 않겠지? 헉, 물론 난 그런 짓을 할 생각도 없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흥, 저게 톰 소여의 일당이야. 저질도 끼어있네. 이렇게 말할 게 뻔하잖아. 널 두고 하는 소리일 거라고, 헉. 너도 그런 말을 듣고 싶진 않을 테지? 나도 싫어. 헉은 잠시 아무 말도 없이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마침내 헉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좋아. 아주머니네 집에 돌아가서 한 달쯤 참아보지. 참을 수 있을지 어떨지 어디 한번 해볼게. 나를 한패에 끼워준다면 말이야, 톰. 끼워주고 말고. 그럼 됐어. 자, 그럼 가자. 그리고 내가 아주머니한테 널 좀 풀어주라고 부탁해볼게. 그래줄래, 톰? 그렇게 해줄 거지?
잘 됐어. 가정 참기 힘든 일 몇 개만 풀어준다면 담배를 피운다거나 욕지거리를 한다거나 하는 건 몰래 숨어서 하기로 하면 되지 뭐. 그걸로 통할지 어떨지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할게. 그런데 언제 패를 모아서 산적이 될 작정이니? 곧 시작해야지. 애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오늘 밤에라도 당장 결당식을 하기로 하자. 뭘 한다고? 결당식 말이야. 그게 뭔데?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 비록 몸이 산산조각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한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우리 동료들한테 해코지 하는 놈은 그놈과 그놈의 집안 식구 전부를 몰살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맹세하는 거야. 와, 신나는데? 참 재밌겠구나. 톰, 정말이야. 그럼 정말 재밌고 말고. 이 맹세는 한밤중에 되도록 외지고 으슥한 장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유령의 집이라면 제일 좋을 테지만 이젠 모두 파헤쳐지고 말았으니까. 어쨌든 한밤중엔 할 수 있잖아, 톰. 응, 그래. 맹세는 관 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피로 서명하는 거야. 와, 그거 근사한데? 야, 톰, 해적질 하는 것보다 몇만 배나 더 근사하다. 난 죽을 때까지 아주머니네 집에 있을래, 톰. 만약에 내가 굉장한 산적이 돼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되면 아주머니는 틀림없이 날 맞아들인 걸 자랑거리로 여기실 거야. 이상으로 이 일대기는 여기서 끝난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한 어린 소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겠다. 더 이상 계속하면 어른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어른에 관한 소설을 쓸 때 작가는 어디서 끝마쳐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다. 즉, 결혼으로 끝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땐 작가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끝내야 한다. 이 책에서 활약한 인물들은 대개가 아직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언젠가 또다시 그들의 이야기를 써서 그들이 어떤 남녀로 자라났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게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덮어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